진행 순서는 이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현대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리더십을 주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들어가지고 4년간 졸업 공부를 하고 해군 소위로 임관을 해서 대령의 대전까지 전역을 했습니다. 해군 35년간 근무를 하고 전역을 했는데요. 구축함 함장을 마쳤고 전대장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사는 이제 동국대에서 행정학을 했고 성산 이후 대학원대학에서 효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렇고 하고 나서 한 10년간 국방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주로 군사 전략을 강의를 했고요. 무기체계 강의를 했고, 리더십 개발원에서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연구하는데 주로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산효 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좀 했고요. 네, 주요 저서는 이제 해군과 같이 2014년도에 저 책을 썼는데, 그 당시 우리 군이 방산 비리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을 때 우리 해군 장병들이 어떠한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그에 관한 책을 발간한 거 있고, 저는 이제 30년간 해군 생활을 하면서 전투에 2번 참가를 했는데 1980년도에는 간첩선 작전을 했고 1999년도에는 연평해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훈장도 받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죠. 자,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리더십의 먼저 정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회과학이 다 그렇듯이 리더십에 관한 정의가 이렇게 딱 똑부러지게 이게 통일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 리더십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여기서 제기를 하지요. 그러면 리더십과 관리는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 얘기죠. 근데 리더십과 관리는 똑같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영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은 사람에 중점을 두는 거고, 관리는 목표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사람이 우선 행복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껴야 되는 거고, 관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사람이 비록 행복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관리는 목표 달성에 치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쪽이 리더십이고 이쪽이 관리라 그러면은 리더십과 관리는 각각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학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중복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리더십이 관리에 포함된다고 하기도 하고, 관리가 리더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리더십과 관리가 약간은 중첩되되 어느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은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우선적으로 하고, 관리는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를 통해서 결과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 최근에 대해서 이렇게 리더십의 붐도 일으키고 관심도 많이 갖지만은 오래전부터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세는 능력 있는 자를 지도자로 임명을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로 이동할 적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의 믿음, 신앙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정의, 공의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임명하라, 이 리코멘드를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가 리코멘드를 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층별 리더를 세워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강조하기를 작은 일은 천부장, 백부장들이 하도록 하고 큰 일은 모세 네가 하라. 이렇게 해서 업무까지도 분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공자는 BC 4년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했는데 자기의 역량을 갈고 닦은 다음에 집안을 잘 정리하고 난 다음 나라를 다스리면은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공자가 논어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신제가는 개인적 역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치국평천하라는 것은 조국을 이끌어갈 적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라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더십은 현대에 와서는 리더십 이론이 1950년대에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리더의 상황이론, 리더의 행동이론, 리더의 특성이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리더십의 현대적 개념은 변화와 혁신, 도덕과 윤리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번트, 그 다음에 자아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적 개념의 리더십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개발된다 또는 리더십은 태어날 때에 만들어진다.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은 30%는 태어날 적에 갖고 있지만은 70%는 만들어지고 개발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리더십은 최고의 리더뿐만 아니라 중간 리더도 반드시 리더십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들도 리더십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 리더의 딜레마를 해소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간 리더로서도 굉장히 힘든 때가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중간 리더라는 건 이러는 거겠죠. 최고 어느 회사의 최고 리더, CEO 밑에 본부장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리더십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떤 얘기인 거지? 이게 중간 리더는 예를 들면 최고 리더가 무능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하거나 그럴 때에는 팔로워들의 의견을 잘 중지를 모아서 최고 리더에게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중간 리더의 그런 딜레마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팔로워들의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집단 이성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더십의 발전 과정은 4단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 자신이 리더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리더 자신이 리더십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있는 단계. 세 번째는 리더 자신의 약점을 보완, 발전시키면서 효과를 인지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효과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왜 증대되고 있는가? 요즘은 초등학생 아들들이 반장되는 것까지도 부모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리더 만들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관학교나 경찰학교 등 특수학교, 특수기관에서만 리더십을 중요시하고 배우고 했던데 요즘에는 신입사원 공개 채용할 때에도 1박 2일 그 다음에 채용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합숙훈련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이 어떻고 그 사람의 장점은 무엇이고 발표력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해서 리더십 평가를 하고 있죠. 특별히 최고 CEO 선발할 때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 기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현대적 리더십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정보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가 변화됐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조직이나 업무, 이러한 경계선이 모호하거나 느슨해졌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유통과 생산이 빠르고 반드시 모든 그러한 정보의 유통이 계급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계급에 따르지 않고 팀장 중심으로 분권적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종전만 해도 수직적 구조의 리더십에서 탑 리더가 최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각 분권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이 최고 리더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보를 유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리더는 기술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 등장하는 기술 혁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성찰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아져 가지고 과연 우리가 창의성 같은 것을 인간이 발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요즘 GPT 이런 것들이 나올 적에 있어서의 창의성은 우리가 창의성의 개념을 새로 바꿔야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니? 창의성을 완전히 어떤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창의성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어떤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 어떤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발전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 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새로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랍니다. 즉 비익시라는 것은 없는 크리에이티브라는 소리인데, 비익시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빅C라고 그러고, 스몰 C라는 것은 과정이나 절차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보고 스몰 C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창의성을 빅C보다 우리는 스몰 C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 파생되는 AI의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도 신문에 많이 떠들더라고요. AI가 전염병을 퍼뜨릴 수도 있다. 또 AI가 핵무기의 운용 코드를 잘못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AI는 도덕과 윤리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람이 입력한 것만 그대로 디스플레이하거나 요약하거나 발표하거나 기록하거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적 리더십의 세 번째 특성은 인간 중심적 경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과보다는 자아 존중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웨러블, 일과 휴식을 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과학기술의 노예가 아닌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자. 아까 교수님도 얼핏 얘기했었지만은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계속 자동차를 닦고 조이고 청소하는 데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비싼 거니까 그렇거지만 자동차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자동차를 활용하는 것이지. 닦고 청소하고 기름칠하는 데만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고 자동차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덕 윤리를 중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 발전으로 갈등이 이제 다양화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빈부, 계층, 지역, 기술, 수혜 등 이러한 갈등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증강인간의 출현 가능성. 이제 증강인간이라는 그런 것이죠. 체격도 큰 남자, 신체적으로 월등한 남자의 정자와 그 다음에 미모와 지혜를 겸비한 여자의 난자를 합쳐서 새로운 인간을 탄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이제 공감 위주의 인간관계라는 건데, 인간관계는 인공지능이나 이 로봇이 계산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리더십의 중심축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리더십 발휘 주체가 변한다. 과거에는 직책과 직위가 높은 상급자 위주의 리더십이었는데 이제는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중심의 분권적 자율적 리더십이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힘의 원천이 계급과 직책 등 그 공식적 권력이었는데 이제는 개인의 감정, 그 다음에 개성, 도덕 이런 것들의 개인적 특성과 장점이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시하는 가치도 형식과 의존의 외형적 권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 효과와 성과, 실질적 효과만을 생각을 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형식을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요즘에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의 이미지도 과거에는 권위주기고 그 다음에 리더는 어느 정도의 신비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숨겨져 있는, 베일에 쌓여져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거래감이 축소해서 개성도 있어야 되고 특히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발휘 공간도 과거에는 종전에는 얼굴 대면 위주로 했었는데 대면 위주였는데 이제는 SNS 등 비대면 사이버 이렇게 비가시적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의 성별도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리더였는데 이제는 여성 리더의 남성 부하가 일반적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시니어 리더십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세 가지를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서론적으로 100세 인생의 3단계는 이렇게 나눈다 그럽니다. 1단계는 배우기 3년, 배우기 30년, 일하기 30년, 사회봉사하기 40년.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시기별 그 가치관 변화는 20, 30대에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많이 따졌고 40, 50대는 무엇이 선악인가. 그 다음에 60대 이후는 시니어로서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따져야 될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니어의 바람직한 생활 패턴은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우리 가족들 모일 때도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에 대한 감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창조주인데 이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군인이든 경찰이든 소방관들이든 또 어떤 길을 지키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갈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족에 대한 문제,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 내가 낮에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 포근히 쉴 가족이 있다. 이 세 가지는 감사의 기본이라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면서도 감사하면 어떤 효과? 저는 감사함을 항상 갖는 것은 마음의 평정을 얻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불만, 불평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항상 강조를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시니어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제가 이제 5가지를 얘기한 일선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선행을 하자 아름다운 일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을 못하면은 칭찬이라도 해주자 한 가지 이상이라도. 그 다음에 일소 10번 이상 웃자 억지로라도 웃자. 나훈아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테스 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래.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신체 기능이 좋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100자 이상을 써라. 저는 이제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신문을 보잖아요. 신문을 보는데 신문 여백이 있어요. 신문 여백에는 항상 상당히 굵은 펜으로 사자성어를 써요. 사자성어 제가 그래서 외우고 있는 사자성어가 지금 한 150자 정도 돼요. 150개.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1시간 정도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자 자체는 안 잊어버리는데 순서를 또 잊어버릴까 봐. 그게 그리고 1000자 이상을 읽어라. 그 2가지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00보를 걸어라 하면 다는 거. 그래서 100번을 기록하고 1000자를 읽어라라는 것은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매일 그렇게 사자성어 150자를 쓰다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한 2달간 안 썼더니 기억도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니어들은 공직에서 은퇴하게 되면은 몇 가지 변화가 있죠. 우선 신체적으로 나이가 늙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매월 따박따박 들어도 봉급이 안 들어오죠. 이런 변화가 있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 환경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비공식적으로 그다음에 조직원을 대상으로 상하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니어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내 주변에 있는 20대의 MZ세대하고 나하고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시니어 리더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부하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부하로 생각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럴 때는 MZ세대들은 시니어들을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그러죠. 근데 꼰대라고 하는데도 시니어들은 계속 라떼를 마시고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그걸 새롭게 시니어들은 변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리더십의 목표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해야 된다. 첫 번째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고를 메우는 조종자 역할을 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멘토링을 통해서 미래 희망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